우리나라의 카페가 몇 개쯤 될까요? 2023년을 기준으로 10만 개가 넘습니다. 참고로 편의점 수가 5만 5천 개니까 상당한 숫자죠. 워낙 한국이 카페 공화국이라는 뉴스가 많아서 사실 이젠 좀 심드렁했는데요. 이 10만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새삼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누군가 카페를 차린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 카페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가 워낙 많이 들리기 때문인데요. 이 와중에도 외국에서 잘 나간다는 카페들은 여전히 한국 시장을 공략합니다. 캐나다의 팀홀튼, 미국 서부 스페셜티를 대표하는 인텔리전시아, TWG 공동 창업자가 만든 바샤 커피, 랄프 로렌에서 운영하는 랄프스 커피까지, 가장 최근에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스페셜티 전문 카페 푸글랜드 서울 상수에 매장을 냈습니다. 특히나 인텔리전시아는 첫 번째 해외 진출국으로 한국을 택했죠. 왜 외국 카페 브랜드들은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 진입을 시작한 걸까요? 프랜차이즈, 개인 카페 할 것 없이 카페가 촘촘히 박힌 한국, 매일같이 카페 시장이 포화됐다는 기사가 나오는 이 한국의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드리자면요, 이 브랜드들은 아직 한국 카페 시장이 포화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한국 커피 시장은 포화됐을까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나라 카페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커피와 카페 문화는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단기간에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원래 한국인에게는 오직 맥심과 커피 믹스뿐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99년 스타벅스가 국내 진출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는 이 문화를 빛의 속도로 빠르게 흡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식사 후에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카페에 가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요. 카페 시장이 포화되었다,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무려 201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했던 것은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성장 속도가 주춤했다는 거죠. 처음에야 폭발적으로 매장을 늘렸지만 신규 매장 수가 서서히 줄어들었으니까요. 카페는 더 늘어나기 힘들 것이고 개인 카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커피 마실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카페는 너무 많으니까 그 경쟁이 지독할 정도다, 그럴듯해 보이는 평가였습니다. 일부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카페 수는 그 이후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10만 개라는 숫자죠. 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건 원두커피, 즉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빈도 역시 잦아졌죠.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원래 믹스 커피를 많이 마셨습니다. 2000년대까지도 전체 커피 시장에서 믹스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 비중이 80%를 넘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서 30%에 불과합니다. 믹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원두 커피로 소비 방식을 바꾼 건데요. 이후로도 계속 떨어졌고 사실 지금도 떨어질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쯤에 카페 시장 포화 이야기가 나왔던 건요,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더 마실 사람이 남아있겠어? 이런 의미였는데요. 진짜로 더 마실 사람이 남아있었던 거죠. 국내 커피류 시장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볶음 커피, 액상 커피, 그리고 믹스 커피를 포함한 조제 커피,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커피. 그런데 믹스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비중은 이미 많이 줄어들었지만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볶음 커피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죠. 성장세가 잠깐 주춤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이때는 팬데믹 시기에 카페를 가기 어려우니까 집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마셨던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아메리카노를 충분히 많이 마시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사실은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입니다. 커피류 판매 자체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2013년에 1인당 커피 소비량은 298잔이었는데요. 2023년엔 405잔으로 늘어납니다. 전 세계 평균으로 보자면 1인당 152잔 정도를 마시니까 2배 이상을 마시는 거죠. 과거엔 일주일에 한 잔, 이틀에 한 잔 이렇게 마셨다면 이제는 하루에 한 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직 시장이 완전히 포화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이른감이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서구 국가들의 1인당 소비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첫째, 믹스 커피를 마시던 인구가 원두 커피로 소비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이전보다 더 많이 마신다는 점. 세 번째, 앞으로도 1인당 소비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카페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 수십만 개의 카페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카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카페가 들어설 수 없을 거라고 예측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국내 스타벅스 점포수가 약 2,000개 정도입니다. 전 세계 스타벅스 3, 4위를 다투죠. 이걸로 모자라서 메가커피나 컴포즈 같은 저가 커피도 무수히 포진하고 있어요. 개인 카페는 말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커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사실 카페란 공간이 10만 개로 생각하면 좀 많은 것 같긴 하죠. 한국에서 이렇게 카페가 많아질 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의 카페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에 누군가를 초청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옛날에야 집에 사람도 초대하고 사과도 막 내오고 했었지만 도시화와 개인화로 내 공간에 남을 잘 들이질 않죠. 기껏해야 이사할 때 하는 집들이 정도? 그렇다고 해서 파티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려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구 국가들과 달리 공원도 부족하고 계절마다 미세먼지, 폭우, 폭염, 폭한으로 야외 활동을 할 만한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오죽하면 봄이나 가을이 오면 야장의 계절이 지나기 전에 실컷 즐기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잖아요. 결국 누군가를 만나려면 어딘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카페 문화가 도입되면서 이곳이 제2의 거실의 역할을 해줬죠. 또 한 가지, 지난 20년 사이에 1인당 GDP가 2배 이상 급성장하면서 커피를 소비하는 방식도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취미 삼아서 커피를 공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여전히 커피를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딱 떠오르시죠? 아니, 한국이 너무 더워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겨울에 판매되는 음료의 약 60%가 아이스 음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씨에 관계없이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거죠. 대체 한국인은 왜 이럴까? 업계의 추측은 다양한데요. 그중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빠른 카페인 섭취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는 높은 노동 강도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광고만 봐도 우리나라는 오피스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자주 보여주지만 외국 광고는 쉬는 시간에 누리는 휴식의 느낌이죠. 장시간 노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카페인을 빠르게 섭취하는 음료, 여기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딱일 거라는 추측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부터는 카페와 커피에서의 경험적 소비가 대두됩니다. 맛과 향을 중심으로 한 스페셜티 시장이 국내에 본격화된 게 바로 이때부터니까요. 에스프레소 기반의 카페 문화가 보급되고 확산된 지 고작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15년 만에 스페셜티 커피로 영역이 확산된 건 정말 빠른 속도의 발전이었습니다. 자, 이러니 국내 커피 소비자들은 해외에 나가서 경험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스페셜티 카페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블루보틀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스페셜티 전문 카페인데요. 블루보틀이 첫 해외 진출국으로 선택을 했던 게 일본이고 두 번째 진출국으로 선택한 게 한국입니다. 두 번째 진출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블루보틀이 한 대답이 꽤 재밌는데요. 우리가 한국을 택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블루보틀을 택했다. 이건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블루보틀을 정말 많이 마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쿄 아오야마점 방문객 중에서는 절반이 한국인이었다고 하죠. 이러니 블루보틀을 일본 브랜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블루보틀이 한국 진출 결심을 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수요가 그만큼 충분하게 확인되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색다른 커피, 색다른 카페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해외 카페 브랜드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죠. 10만 개 중 하나인 카페가 아니라 나름 그들만의 차별화가 되어 있는 카페다 보니까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요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공급 쪽을 봐도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인건비 문제죠. 인건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는요, 숙련도에 따라서 더 높은 임금을 줘야 합니다. 바리스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커피 맛이니까요. 최근에 이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페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최신형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더 좋은 머신을 쓰면 커피 품질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커피를 동시에 내릴 수 있기도 하고요. 사용하는 장비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카페 간 커피 맛 격차도 눈에 띄게 좁혀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커피만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죠. 디저트나 인테리어로 카페의 급을 가름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카페 인테리어들 어떤가요?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비싼 가구와 조명, 스피커도 엄청나게 비싼 걸 갖다 놓죠. 그런데 이제 이 인테리어마저 상향 평준화된다면 이제는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카페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브랜드 스토리야말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무기죠. 경험적 소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 카페도 좋지만 해외 브랜드 카페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적 요인과 공급적 요인이 맞물려서 해외 브랜드 카페가 국내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카페가 10만 개가 아닌 15만 개여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또 우리나라 소비자들 워낙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요. 한국에서의 성공은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이 지역 거점국으로서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해외 카페 브랜드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 티몰튼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티몰튼 커피를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브랜드 원래 가성비 커피 브랜드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한국의 메가커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는 이야기를 하죠.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거든요. 가격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긴 했지만 아마 현지에서 파는 가격으로는 팔 수 없을 겁니다. 가성비, 박리담에란 메가커피처럼 매장이 많아야 빛을 발하거든요. 저가 커피 전략 그대로 들어왔더라면 아마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티몰튼이 경쟁 상대로 잡은 곳이 바로 던킨 도넛이죠. 도넛과 함께 마시는 커피라는 컨셉을 잡고 가격대를 비슷하게 잡았거든요. 바샤 커피는 TWG 공동 창업자인 타 부크딥이 만든 브랜드인데요. TWG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유명하거든요. 바샤 커피 역시 TWG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가져왔죠. 2019년에 싱가포르에서 탄생한 브랜드인데요. 사진만 보더라도 경험적 소비를 충족시키기엔 딱인 것 같긴 하죠. 20세기 초에 모로코 마라케시에 있었던 다르엘 바샤 커피하우스의 느낌을 살린 공간입니다. 세계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았다는 다르엘 바샤는요, 모로코의 전설적인 커피하우스였죠. 바샤 커피 로고에 새겨진 19102, 왠지 100년이 넘은 해리
헤리티지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요. 이건 다렐 바샤가 탄생한 연도입니다. 바샤 커피는 생긴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죠. 사실 이 헤리티지 마케팅 때문에 공정위에서 조사관을 파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랄프스 커피, 사실 패션 브랜드가 만든 카페들은 경험적 소비의 끝판왕입니다.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현한 공간이고 브랜드의 톤 앤 매너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옷은 비싼 편이지만 대신 커피는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에서 봤을 때 그 어떤 카페보다 대체 불가능한 차별점을 가진 카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유명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매출이 기대보다 못 미쳐서 사라지는 곳들도 많거든요. 우리에겐 응커피로 알려진 일본의 퍼센트 아라비카, 2022년에 국내에 진출했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서울에만 딱 두 곳에서 마실 수 있거든요. 독일의 유명 로스터리 카페인 더반 베를린도 들어올 당시엔 꽤 핫했는데요. 지금은 대구와 부산에서만 마실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에이프릴 커피는 해외 첫 지점으로 한남동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고요. 이런 경험적 소비를 무기로 내세운 해외 유명 카페들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확장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경험적 소비는 그 경험이 아주 특별해야지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흔해져 버리는 순간 수명을 다해버립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익숙한 곳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거든요. 성심당이 대전 밖으로 매장을 내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죠. 성심당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하니까요. 다양한 커피 브랜드들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현재 업계가 한창 떠들썩한데요. 여러모로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지형이 변해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앞서 나가고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카페가 탄생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브랜드가 시장을 점령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카페들이 포진해 있는 그림이 훨씬 더 마음에 들긴 한데요. 앞으로는 어떤 브랜드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할지가 더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